미국이 동맹국에게 13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줄로 답했죠. 거절합니다.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2시간 내 철수를 경고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평택 미군기지 정비고 3번 출입문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그 문이 닫히자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작은 동맹국이 세계 최강 미국에 맞선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2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산서를 만들고 있었죠. 지금부터 72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한미국인 기술자의 눈으로 본 동맹의 원칙이 바로 선 순간을요.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블레이크입니다. 미 공군에서 15년간 F-15, F-16, 그리고 F-35 전투기를 정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시작해 독일 람슈타인,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2019년부터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제가 설계에 참여한 나토 정비 규격은 현재 27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폴란드 F-16 정비 매뉴얼 개정 작업을 주도했고 2023년에는 루마니아 공군 정비 시스템 전환 프로젝트에 자문했습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본 아시아 동맹국들은 대체로 미국 장비를 운용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독자적으로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매뉴얼대로 따라하는 건 잘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제한적이었죠.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평택 미군기지 F-35 정비동 시스템 점검 임무를 받았습니다. 2달 일정이었어요. 새벽 4시 17분 정비고 3번 출입문 앞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던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정비고 3번 출입문은 평택기지에서 가장 큰 F-35 경납고로 통하는 주 출입구였습니다. 폭 5m, 높이 6m의 강화 철문이었죠. 내부에는 F-35A 6대가 상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었고 출입 통제는 양측이 함께 관리했습니다. 섭씨 영하 2도, 손끝이 시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경고등이 깜박이고 있었죠. 출입문 잠금 오류, 15년 경력상 이런 건 일상이었습니다. 구형 모듈이 추운 날씨에 반응하지 않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한국인 기술자 김민준 수석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제어판을 열었을 때 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공구를 건네주더군요. 전원 리셋 버튼을 누르자 출입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CNN 푸시 알림이었죠.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13조 원 증액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거부시 철수를 시사한다는 문구가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한번 훑어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치는 제 관심사가 아니었거든요. 볼트와 회로, 유압과 센서가 제 세계였으니까요. 김 수석이 커피를 권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고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TV에서 BBC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한미 방위비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워싱턴 국방부 청사가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미군 정비병 2명이 정말 철수하는 거냐고, 한국이 미쳤다고, 누가 북한을 막아줄 거냐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 수석은 아무 말 없이 설탕을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다만 그가 TV 화면을 한번 보고는 시선을 돌리는 걸 봤습니다. 72시간 내 미군 철수 가능성, 동맹 균열, 안보 위기. 저는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정치적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흔히 쓰는 압박 카드일 거라 여겼죠. 하지만 제가 서 있던 그 정비고 그 3번 출입문이 곧 전 세계 언론의 초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는데 김 수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에린, 당신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나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그날 상륙을 하게 오후 되는 2시 겁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회의실에는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 국방부 협상단 5명이 한쪽에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대표단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죠. 저는 기술 자문으로 뒤쪽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회의는 제 업무 영역이 아니었지만 협상단장이 기술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며 배석을 요청했거든요. 협상단장 제임스 하워드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13조 2천억 원, 작년에 협의한 금액 대비 9배 증액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공정한 분담이라고 말했죠. F-35 전투기 72대 배치 비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유지비, 사드 운영비 등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수치와 논리로 무장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차분하게 답했죠.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이미 1조 5천억 원 수준이며 기지 제공과 각종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 기여도는 훨씬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택기지 부지 제공 가치만 연 8천억 원,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 4천억 원, 훈련장 사용료 면제분까지 합치면 이미 3조 원 규모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지는 안보 협력의 대가이지 금전적 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였죠. 한국은 북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형적인 워싱턴 스타일 협상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서류를 넘기며 반론했습니다. 한국군 22만 명이 최전방을 지키고 있고 예비군 275만 명이 대기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군이 없어도 한국은 방어할 수 있지만 미군에게 한국은 전략적 전진기지라는 점을 상기시켰죠.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조용한 질문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워드는 잠시 침묵했다가 72시간 내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 중단과 단계적 철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메모만 했을 뿐 어떤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저는 한국 측 참모 한 명이 동료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3조면 F-35를 45대 살 수 있는 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계산을 끝낸 것 같았거든요. 저녁 요리갭 시 기지 내 미군 식당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 철수 가능성 제기. BBC는 동맹 균열 우려를 보도했고 로이터는 아시아 안보 질서 재편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앞에 앉은 정비병 톰 리처드슨이 휴대폰에 나온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에린 박사님, 정말 철수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협상 카드일 거라고 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의 태도가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밤 서울과 부산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촛불 대신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죠. 그들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화면 속 한 대학생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 침착함이 저에게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브뤼셀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술적 이상 없음, 정치적 긴장 고조, 협상 재개 가능성 불투명. 그렇게 평범한 문장들을 나열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 방위비 협상을 할 때는 달랐습니다. 독일은 증액을 받아들이면서 조건을 협상했죠.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맞대응했고 양보 없이 논리로 맞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새벽 5시 출입문 제어판에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안으로 들어서니 김수석이 F-35A 한 대 앞에서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꼬리번호 AF19, 시동지연 0.7초. 비행 안전 기준을 벗어난 수치였습니다. 김수석은 어제 저녁 시험 가동 중 발견했다며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군 정비팀장 마크 스티븐슨 중령이 다가와 한국 측 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한국인 기술자들이 유압 라인을 점검했고 그 이후 시동 지연이 나타났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유압 시스템과 엔진 시동 회로를 연결해서 보는 건 자동차 타이어를 갈았더니 라디오가 고장났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스티븐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직접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엔진룸을 열고 점화 모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선 상태, 센서 응답, 전압 수치. 30분 후 원인을 찾았습니다. 2019년식 구형 점화 모듈이었습니다. 나토 규격에서 이미 2022년부터 교체 권고된 부품이었죠. 추운 날씨에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고질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측 정비와는 전혀 무관했죠. 스티븐슨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적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라 걱정이 되긴 했지만 결과를 확인시켜줬으니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워싱턴에서 발표된 국방부 브리핑은 달랐습니다. 한국 측 정비 시스템 결함으로 F-35 전투기 가동 일시 중단, 동맹국 기술 수준 재평가 필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보고서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5년간 기술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믿었던 건 데이터와 사실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죠. 하지만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카드였어요.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기술과 정치 사이, 그리고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불평등 사이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1차 회의 장소에서 두 번째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먼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5년간 제공한 지원 내역이었죠. 전력 공급 8천억 원, 용수 공급 1,200억 원, 도로 및 인프라 유지 보수 3천억 원, 통신망 제공 2천억 원,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 항목들이었습니다. 한국 협상 대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13조는 이미 제공된 가치를 무시한 계산이라고요. 그리고 한 장의 계산서를 더 내밀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지원을 시장 가격으로 유료화한다면 연간 4조 3천억 원,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더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상 단장 하워드가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안보는 계산기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보호받고 있으며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이라는 전략적 거점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요. 평택기지 없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키나와만으로 충분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워드가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합리적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훈련 중단 수순에 들어간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말없이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것처럼 보였죠? 마치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 기지 정문 밖 인도에 한국인 민간 기술자와 지원 인력 약 20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비 보조, 시설 관리, 식당 운영, 물류 지원. 모두 민간인이었죠.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서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우리는 하청이 아니라 파트너다.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20년 넘게 이 기지에서 일했습니다. 미군 전투기를 닦고 경납고를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밤 11시 CNN이 속보를 띄웠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내 연합훈련 일시 중단 발표. 화면에는 텅 빈 평택기지 활주로가 나왔습니다.
앵커는 이것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훈련이 중단되면 누가 더 불편할까? 미군일까, 한국군일까? 다음 날 오전 10시 미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내 모든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죠. 추가 협상 없이는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것을 최종 경고라고 표현했어요. CNN은 긴급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말했죠. 한국이 합리적 방위비 분담을 거부하면 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요. 화면 아래 자막이 흘렀습니다. 72시간 협상 시한 종료. 평택기지는 긴장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은 회의실을 오가며 전화 통화를 했고 정비병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무릎 꿇을 차례라고요. 하지만 오후 2시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훈련을 중단했으므로 한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고요. 평택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시설에 대한 전력 및 용수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분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지원은 동등한 파트너십에서만 제공된다. 저는 그 브리핑을 사무실 모니터로 봤습니다. 손이 멈췄어요. 전력 중단이요? 미군 기지의 전력을요? 15년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독일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4시 기지 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통보였어요. 2시간 후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비상 발전기는 가동되지만 정비고를 포함한 일부 시설은 전력이 차단될 거라고 했죠. 저는 정비고로 뛰어갔습니다. 김민준 수석과 한국 기술자 서너 명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오후 5시 30분 기지 내 전등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사무동, 숙소는 비상발전으로 유지됐지만 정비고 쪽은 달랐어요.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정비고 3번 출입문 앞에 섰습니다. 제어판에 LED 불빛이 깜박이더니 꺼졌어요. 전력이 차단된 겁니다. 출입문은 비상 잠금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안전 모드로 전환되어 지휘 승인해만 열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5m 폭의 강화 철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닫혔습니다. 그 안에는 수천억에 달하는 F-35A 6대가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정비도 점검도 시험 가동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문이 아니었어요. 이건 메시지였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잠긴 문과 같다. 김민준 수석이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태블릿 화면을 껐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건지도 모르죠. 언제 다시 열 수 있는지 물었지만 김 수석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태도를 바꾸면 열릴 거라고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밤 8시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한국, 미군 기지 전력 차단, 봉쇄. 앵커는 이것을 전례 없는 조치라고 표현했습니다. CNN도 긴급 뉴스를 띄웠습니다. 평택기지 정비고를 비추는 항공 촬영 화면이 나왔어요. 어두운 건물, 닫힌 문. 기자는 이것을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했죠. 로이터는 닫힌 경납고라는 헤드라인으로 불이 꺼진 평택기지 사진을 신문 일면에 실었습니다. 닫힌 경납고 이 단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트위터에서는 닫힌 경납고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맞섰다는 논조였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정비고는 제가 서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닫힌 3번 출입문은 제가 손으로 만진 그 문이었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요청했어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한국이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F-35 6대가 정비고에 갇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협상 카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비고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기지 정문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박철현 씨, 이순자 씨, 그리고 150명의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이기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출입문이 닫힌 지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평택기지의 미군들은 훈련도 정비도 비행도 없는 정적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연일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답변도 협상 제안도 없었죠. 저는 그 3일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사무실에 박혀 있었습니다. 브뤼셀 본부가 매일 상황 보고를 요청했거든요. 하지만 쓸 내용이 없었어요. 그냥 멈춰 있었으니까요. 셋째 날 오후, 저는 기지 공유 서버에서 지난 협상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실마리라도 찾아보려고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던 중 생소한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위 기여도 2023-2025 최종 보고서 80페이지짜리 문서였어요. 작성일 2023년 3월,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첫 장에 제목이 박혀 있었죠. 한미 방위비 분담의 재정의 비현금 기여의 정량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문서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돈뿐인가? 땅, 전기, 물, 도로, 한국군의 시간은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 다음 장에는 표가 나왔습니다. 항목별로 가격이 매겨져 있었어요. 평택기지 부지 330만 제곱미터, 시장 가격 환산 시 연간 8,200억 원, 오상이지 포함 시 1조 1천억 원, 전력 공급 연 2,800억 원, 용수 공급 1,200억 원, 통신 인프라 제공 2천억 원, 도로 철도 유지 보수 3천억 원, 숨을 멈추고 읽었습니다. 한국군 병력의 연합훈련 참여 시간, 연간 520만 시간, 시간당 인건비 8만 5천 원 기준 4,400억 원, 훈련장 무상 제공 가치 3천억 원, 해상 공영 무상 사용 2,500억 원, 합계가 나왔습니다. 연간 3조 8천억 원, 현금으로 내는 1조 5천억 원과 별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5조 3천억 원을 기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은 미국의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평택기지를 통한 동아시아 군사 작전 능력, 타 지역 대비 작전 비용 절감 효과 연 7조 원, 한국 항만우선 사용권 가치 2조 원, 한국 방공망 연동을 통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운영비 절감 1조 5천억 원, 한국군 22만 명이 최전방을 지킴으로써 미군이 절감하는 병력 유지비, 연간 15조 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울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지 않으려 했던 진실이었죠.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공식 제출됨, 2년 전에 이미 제출된 문서라고 김민준 수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읽어주고 이 보고서를 아는지 2023년에 제출했다는 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김 수석은 별 감흥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어요.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했느냐고 되묻자 김 수석이 잠시 침묵하더니 23년도에 국방장관 회담 때 제출했고 24년도 실무협상 때도 다시 제출했어요. 하지만 미국 측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방위비는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 수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린 박사님, 우리는 2년 동안 이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김 수석이 3번 출입문을 바라봤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출입문을 닫은 건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한 마지막 카드였죠. 그날 밤 유럽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경고를 2년간 무시하다. 기사는 2023년 보고서 제출 사실을 확인했고, 당시 미국 국방부가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썼어요. 영국 가디언의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동맹의 오만 대가를 치르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간 나토에서 일하면서 저는 방위비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이 요구하면 동맹국이 내는 거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큼 주는데요? 그 질문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요. 저는 브뤼셀 본부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썼어요.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아침 유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슈피겔이 일면 특집을 냈어요. 람슈타인 기지의 진짜 비용은? 기사 내용은 독일이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전력, 인프라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연간 42억 유로, 독일이 현금으로 내는 방위비보다 3배 많았죠. 한국이 옳다면 우리는 왜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비슷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토 회원국 14개국의 비현금 기여도 분석이었어요. 총액 연간 380억 유로. 기사 제목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 유럽이 배워야 할 것. 사설은 이렇게 끝났어요. 동맹은 시혜가 아니다. 상호 존중이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읽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유럽 언론은 한국 편을 든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오후 2시 독일 국회의원 한 명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람슈타인 미군 기지 비용 재검토 요구. CNN이 생중계했어요. 그는 한국의 계산서를 예로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같은 시각 일본 아사히 신문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기지 70년간 무상 제공의 대가. 기사는 토지 가치를 환산하면 수십조 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소식이 전해진 지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군 주둔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검토 중이며 폴란드가 부담하는 것과 미국이 기여하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도미노가 시작됐어요. 한국이 열어둔 문으로 다른 나라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미국 월스트리트가 반응했습니다. 방산주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로키드 마틴 4.2% 하락, 노스롭 그루먼 3.8% 하락. 후 블룸버그가 긴급 분석을 내놨습니다. 동맹 균열 우려 해외 기지 비용 급증 가능성. 저녁이 되자 미국 여론이 요동쳤습니다. SNS에서 막 숫자를 보여달라. 해시태그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득을 공개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의회 일부에서도 국방부에 투명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저는 브뤼셀 본부와 통화했습니다. 나토 내부도 술렁이고 있었어요. 회원국 외교관들이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주제는 하나였죠. 한국 모델의 나토 적용 가능성. 밤 9시 워싱턴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충돌했어요. 국방부는 강경 입장 유지를 주장했고 국무부는 즉각 협상 재개를 요구했습니다. 백악관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CNN이 펜타곤 내부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요. 참모들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동맹 이탈 시나리오 분석이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평택기지 3번 출입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양국 간 방위비 분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향후 협상은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며 상호 기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전형적인 외교 수사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백악관이 위기를 느꼈다는 것을요.
포괄적 관점, 상호 기여 같은 표현은 한국의 계산법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습니다. 13조 요구는 사라졌고 한국이 제시한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워싱턴은 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국방부가 짧게 화답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 평택기지 전력 공급 즉시 재개. 더 이상의 말은 없었어요. 필요하지도 않았죠. 저녁 정비고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수석이 3번 출입문 제어판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터 소리가 울렸고 5m 철문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F-35의 6대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박철현 씨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었죠. 이순자 씨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환호도 없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로 돌아갔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회복이었습니다. 3개월 후 브뤼셀 나토 본부. 저는 회의실에 서 있었습니다. 27개국 대표단 앞이었죠? 손에는 8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동맹의 원칙을 바로 쓰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월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동맹 위기로 봤죠. 하지만 저는 평택기지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동맹을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불평등을 거부한 겁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2023년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였어요. 한국은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계산했죠. 땅, 전기, 물, 도로, 훈련장, 인력. 연간 3조 8천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현금 1조 5천억 원과 별개로요. 그들은 이 보고서를 2023년, 2024년 두 차례 미국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토조차 되지 않았어요.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메모를 시작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이득이었죠? 평택기지를 통한 동아시아 작전 능력. 한국군 22만 명의 최전방 배치로 미군이 절감하는 비용. 연간 15조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동맹은 일방적 시해가 아닙니다. 폴란드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나토는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람슈타인 기지도 인치를릭 기지도 모든 나토 회원국이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반항이 아니라 정직한 계산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7개국 대표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평택기지 3번 출입문 사진이었어요.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이 닫혔을 때 세계는 한국을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서기를 원했죠.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존중은 협상의 전제가 아니라 동맹의 기초입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평택기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3번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15년간 세계 곳곳에 미군 기지를 다녔습니다. 동맹국들은 항상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던진 질문 하나가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창너머로 브뤼셀 밤하늘을 봤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평택이 있었고 3번 출입문이 있었고 박철현 씨와 이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존중이야말로 최고의 방패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존엄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자부심을 함께 지켜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